네, 대한민국 최초 B2B IT 인사이드 세일즈 포럼, 전문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KL 컴퍼니의 대표 이진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프라인에도 오디언스가 계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바로 시작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분을 참여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세일스포스닷컴의 얘기를 꼭 듣고 싶었는데 저희도 그분이 이제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소화를 못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셨고 나중에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현업에 계시고 굉장히 바쁜 일정 때문에 같이 모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5분이 같이 모이셨고 이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한 꼭지씩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는 이 세션에서 1시간 동안 발표가 있고 그리고 30분 동안 패널 토의 그리고 이제 서베이가 이어집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좋은 의견이랑 질문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패널 토의 시간에 담아가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경품도 있으니까 꼭 경품 때문은 아니시겠지만 좋은 질문,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초대되신 분이나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질문들 스스로 하시거나 저희 직원한테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꼭 이런 전문 세미나를 들어야 되나 내지는 B2B 세일즈를 따로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B2B 세일즈와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더해서 우리가 B2B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전문성을 더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통찰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순서 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B2B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B2B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창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질문은 거창하지만 좀 다르게 보자. B2B를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저 4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B2B 비즈니스의 전망부터 조직의 이름으로 되게 거창한데요. 조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구매의 형태 4가지 제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B2B 비즈니스의 전망 아마도 좋다는 얘기를 하겠죠. 좋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CIO 컨퍼런스에서 기업용 제품을 2013년에 삼성전자가 대거 선보입니다. 그리고 2004년 또 바로 지난주였죠. 매경 이코노미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B2B 확대하고 B2C는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 또 1월 달에 지난주에 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B2B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작년 얘기지만 B2B 시장에 유럽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ISE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요. 여기 보면 마치 제가 삼성전자 직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포털에서 B2B IT 어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어떤 시장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파크가 바로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뜨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고 기업이니만큼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맨 밑에 인터파크가 떴는데 제가 한때 몸담았던 인터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2011년에 B2B 전자상거래를 이제 개시를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합니다. 예.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B2B 시장을 에 진입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2년 후에 매출이 5배로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방송사고 항상 있기 마련인데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 다음 미국의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미국의 그 2013년에 협회에서 물어봤답니다. 2013년에 어느 분야로 확대를 하겠느냐, 투자를. 그랬을 때 B2C 분야는 축소를 하고 B2B 분야는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포브스지, 그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라고 하는 포브스지가 2013년 8월에 B2B 분야의 CRM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을 제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1위 기업으로.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2013년뿐만이 아니라 2014년에도 지금 B2B의 시장 전망은 매우 높고 확대될 전망이고 좋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B2B 세일즈를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B2B 확대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B2B 세일즈를 왜 따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익숙한 만한 화면인데요. 네. 소비자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동안 대해 왔었는데 소비자는 필 꽂히면 삽니다. 예. 대박 세일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갑 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B2B에서는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조직이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래서 그 구매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살래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게 품위 한번 올려볼게요 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듣죠. 자, 그래서 우리가 B2B에서 접하는 많은 어떤 이런 그 도전들,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 나갈 것인가. 어부가 바다로 나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고기가 어디 있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B2B의 이 에어리어에서 우리 세일즈하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이렇게 많은 시장들, 피라미드로 많이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100만 개 이상이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매월 3,000개에서 4,000개의 신설 법인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이 생기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지는 외면하고 갈 수 있느냐? 그러기엔 너무 아깝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광고를 할까요? 제가 정말 놀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012년에 A3 복합기를 출시를 하면서 신문에 대대적인 지명 광고를 합니다. 역시 B2C적인 회사의 면모를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그 정도로 아직은 우리가 B2C적인 어떤 접근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 B2B는 우리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구매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르게 접근하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는 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드 세일즈의 모습의 하나로서 세일즈의 어떤 그 패러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예시수담이라고 하는 조직의 이름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패턴으로 봤을 때 4가지 예산과 시기와 수요와 담당, 4가지가 항상 따르게 되죠. 4가지가 없이 개콘에 요즘 나중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기를 하시면 개혁 콘서트 요즘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가지가 없으면 구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매의 형태가 B2C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스마트 B2B 솔루션을 딜리버리하는
아이세일즈와 아이마케팅의 이름으로 세일즈와 마케팅 부문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저희 세션에서 제가 제 세션에서 꼭 하나 내지는 두 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B2B 세일즈 그 시장은 매우 커질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제대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 저희가 그 시스코의 버추얼 세일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스코 버추얼 세일즈 팀을 이끌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이진국 사장님께서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스코에서는 버추얼 세일즈라고 부릅니다. 왜 버추얼 세일즈라고 부르는지와 어쨌든 인사이드 세일즈 얘기인데 그 내용에 버추얼 세일즈 소개, 그 다음에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의 그 저희 버추얼 세일즈의 위상이랑 왜 버추얼 세일즈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 시스코에 보면 시스코 브리핑 센터라고 있거든요. 시스코 브리핑 센터는 뭐냐면 고객이나 파트너를 초청해서 시스코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뭐 스위치 라우터 아니면 UC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게 하는 센터거든요. 그 센터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고객의 초청 방법은 직접 오셔서 보는 거예요. 체험하시는 건데 그럴 수 없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우측에 보시는 그 고객이 미국의 공공기관의 고객이시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람이 저희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예요. 그래서 가운데 분이 이제 CBC 엔지니어인데 버추얼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 테크놀로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장면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가 옛날에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안에서 그 단지 그렇게 공간적인 한정을 줬다고 하면 버추얼 세일즈라고 하는 말은 버추얼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 가상으로 하지만 진짜 효과를 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버추얼 세일즈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요. 어찌 보면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좀 힘든 상황에서 버추얼로 진짜 효과를 내게 하는 거라서 저희 인사이드 세일즈가 그런 어떤 그 효과나 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세일즈라는 말로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니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거는 여기 잘생기신 분 잘생기셨죠? 그렇죠? 슈퍼맨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저희 시스코의 CEO가 존 챔버스예요. 존 챔버스 바로 밑에 계시는 시니어 VP시거든요. 이분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행사인 글로벌 세일즈 미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버추얼 세일즈 팀은 시스코의 혁신에 경쟁적인 핵심 무기 역할을 했습니다. 8천여 개의 새로운 고객이고요. 새로운 고객을 발굴했고 전세적으로 사실 저희가 3.2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24%의 이어로니얼 그로스를 만든 그래서 저희 글로벌 세일즈 미팅에서 버추얼 세일즈를 칭찬한 내용이고요. 다른 이제 측면을 보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 버추얼 세일즈 밸류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는 건 뭐냐면은 고수익 커버리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심 밖에는 어떤 것들로 이제 저희가 밸류 포지셔닝을 하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세일즈 성장을 가속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세일즈들이 어카운트나 어떤 파트너를 많이 맡고 있지만 잘 나가는 어카운트도 맡고 있지만 중심적으로 맡고 있는 거는 어콰이어 어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저희랑 매출이 없었던 어카운트를 맡아서 그쪽에서 어찌 보면 인크리멘탈 레비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인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버추얼 세일즈 팀은 저쪽에서 굉장히 커요. 한 1,100명 이상이 있는데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관적인 어떤 세일즈 드라이브 매트릭스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한 주에 커버해야 되는 고객 수라든가 펀드를 얼만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맨 제너레이션 캠페인이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하지만 규모가 크고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저희의 어떤 밸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훌륭한 세일즈 인력 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추얼 세일즈는 사실 저도 버추얼 세일즈 출신이거든요. 버추얼 세일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론 버추얼 세일즈에서 저처럼 매니저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드에 그 필드 세일즈도 갈 수도 있고 뭐 지금 각계 매니저 아니면 BDM 여러 가지 롤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버추얼이라는 데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페이스 페이스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훌륭한 세일즈 인력 양성의 어떤 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쪽에 있는 이제 핵심 롤 4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그 중심이 되는 축일 것 같은데 실제 어카운트를 한 200개에서 250개 담당하면서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실제 이제 그 어카운트를 맡는 롤이고요. 두 번째 롤은 그거보다는 어찌 보면은 어카운트 수는 작지만 파트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 많은 커버리지를 하는 파트너를 드라이브해서 그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들을 많이 세일즈를 일으키게 해서 디벨롭을 하는 롤이 있고요. 세 번째 롤은 조금 레비뉴랑은 상관이 없지만 롱텀으로 파트너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알리고 결국은 나중에 레디니스가 돼서 비즈니스를 잘 하게 만드는 그런 롤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롤은 이제 저희가 그 아키텍처 솔루션이라고 해서 조금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쪽이 있어요. 그쪽도 약간 세일즈나 이런 쪽이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사람을 넣어서 잘 할 수 있게 버추얼로 계속 세일즈를 드라이브하는 그 아키텍처 솔루션 BSS라는 롤이 있습니다. 그 월드와이드 커버리지를 보자고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시어터라고 하거든요. 아메리카, 이미아, APJC. 그래서 아메리카는 뭐 아메리카나 캐나다, 이미아는 그 라틴 아메리카 아니면 그 유럽 쪽. 그다음에 APJC는 아시아, 그다음에 차이나, 재팬. 제가 속한 것이 이제 APJC고요. 그쪽에서 커버리지하는 부분을 보자고 하면 첫째 이제 미드마켓 및 소. 여긴 당연히 이제 저희 버추얼 세일즈 팀이 중심적으로 포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글로벌 고객, 그다음에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이머징 테크놀로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저희 뭐 KT나 뭐 SK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 개발 쪽을 커버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로 보자고 하면 인원이 거의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는 35개 랭귀지 쓰고 지금 한 56곳에 이제 허브가 있고 그 나라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고객 및 파트너를 커버하고 있고 전체 이제 고객 수는 78,000개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아까 3.2조 정도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고 연간 성장이 한 24% 정도 되고요. 1인당 그 생산하는 그 프로덕티비티라고 하죠. 1인당 그 가지고 오는 세일즈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자, 글로벌을 봤고요. 아태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속해져 있는 아태 지역에서는 지금 허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군데가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커지면서 하나가 늘어서 지금 7개가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들이 각각 이제 의미하는 넘버들이 있는데 일단 인원이 그 아태 지역에는 18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4나라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800개 정도 고객사가 아니라 파트너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고객을 저희가 한 1,300고객 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출은 한 5천억 정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저희 아태 지역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왜 버추얼 세일즈인가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버추얼 세일즈 쪽에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몇 년 됐죠? 한 14년인가요? 14년 됐네요. 네. 14년 정도 됐고요.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버추얼 세일즈의 비전을 보기 때문이고요. 개인적인 비전도 보지만 어떤 회사적인 비전도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버추얼 세일즈가 굉장히 효과적인 커버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세일즈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세일즈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자고 하면 저희 이제 미드마켓 쪽의 고객이 한 12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고객들을 커버하기에 사실 페이스 투 페이스 영업은 굉장히 어찌 보면 ROI가 낮지 않습니다. 버추얼 세일즈 콜아웃을 제가 한다고 하면 보통 한 10개 이상은 다 고객을 커버를 할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커버하는 거는 하루에 한 2개
하면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커버리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이 빠르고 고객의 접근이 되게 용이하고요. 시간의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IT 발전으로 위해서 버추얼 세일즈, 인사이드 세일즈는 더 이상 인사이드 세일즈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버추얼의 모든 툴을 이용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의 효과를 일으키는 굉장히 훌륭한 그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HD 카메라, 비디오, 웹엑스, 컨퍼런스 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버추얼 세일즈에 대한 수요가 6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세일즈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비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로 보자고 하면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버추얼 세일즈가 담당을 하거든요. 3.2조인데 15%면 그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버추얼 세일즈의 비전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마 3년 안에 버추얼 세일즈의 지금 비즈니스 포션이 한 30%, 50%까지는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버추얼 세일즈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사업의 비즈니스 방향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향후에 행보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추얼 세일즈, 예, 저도 이제 버추얼 세일즈라는 용어를 이제 시스코를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예, 역시 그 세일즈와 마케팅이 매우 뛰어난 회사가 시스코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예, 앞서가는 모습이네요, 역시. 자, 그 다음으로 그 SAP에 지금 이제 재직 중이신 그 박세정 상무님이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세일즈 파이프라인, 뭐냐면 우리가 영업의 기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파이프라인이 B2C에 있었던 영역보다 B2B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리되고 있는데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그러면 박세정 상무님한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도 저는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예상외로 많이 오셨네요. 혹시 그 파이프라인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 한 30%. 파이프라인은 사실 익숙지 않은 용어예요. 제가 이제 10분 정도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뭐 테크니컬하게 혹은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하면은 집에 있는 파이프라인, 그렇죠? 혹은 뭐 비닐하우스 파이프라인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가 그 퍼널이라는 용어가 씁니다. 그 같은 의미예요. 제가 이 용어를 처음 들은 거는 2002년입니다. 2002년 정도 CRM 컨설팅 하면서 처음 들어봤었어요. 근데 CRM의 한 분야로만 알고 있었고 제가 특별하게 더 이상 뭐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그 이후에 회사를 이제 저는 삼성전자 컨설팅을 했었고 이제 LG도 있었지만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깊이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도치 않게 많이 파고들게 되었고 뭐 책도 한 권 썼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파이프라인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파이프라인 이 매니지먼트가 B2B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마치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파이프라인이 중심이 되어서 마케팅 툴도 만들어지고 있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마케팅 오토마이제이션이라는 툴이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CRM도 사실은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움직여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그 보험 중개인이 그냥 막 그 고객만 쫓아다니면은 안 됩니다. 항상 그 고객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쯤 방문하면 다시 되는지, 그렇죠? 언제쯤 나랑 계약할 것 같은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관리를 잘 해야만이 시간을 딱 정하고 고객을 방문해야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 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B2B에서는 고객이 뭐 감동했다 해서 다음 주에 사진 않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 하에서 다음 분기 혹은 뭐 연말 다 알죠. 그거를 영업사원들이 캐치해서 관리하는 흐름이에요. 파이프라인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파이프라인이 옛날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뭐 3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쟁이 2000년 이후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시장 환경이 치열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이런 컨셉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표에서 보시면은 그 이코노믹 리세션은 계속 7년, 8년 주기로 왔었고 지금 2008년에 또 왔었지 않습니까? 하우징 그 리세션이 왔죠. 그다음에 2010 몇 년에 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더 힘든데 언젠간 또 올 겁니다. 그럼 점점 시장은 치열해지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논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중간에 새는 파이프라인, 정상적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림을 제가 이제 구글에서 따왔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표현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 위에 이제 그 기름을 마치 붓는 거, 물을 붓는 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돈을 많이 쓰죠. 근데 기업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또 그 위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쓸까 참 궁금합니다. 그게 헛되이 쓰이면은 행사를 했는데 뭐 고객은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데 그걸 추적을 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그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파이프라인에서는 뭔가 섞다면은 그 효과가 측정이 돼야 하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모양이 이제 파이프라인처럼 생겼다 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용어로 이제 퍼널 매니지먼트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같은 모양의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을 보는 관점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업 기회를 잡아낼까, 그렇죠? 그게 파이프라인 사이즈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실 영업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영업 기회가 별로 없다면은 초조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진국 대표처럼 이 대표를 하고 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데 영업 사원이 한 10명쯤 있다고 칩시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별로 영업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원래는 100억을 해야겠는데 영업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 그게 클로징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률이 한 30% 된다 치면 최소한 한 3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 파이프라인이 100억밖에 없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그 velocity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 다른 용어로도 convers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파이프라인에 잡혔다 하더라도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기회를 잡고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야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영업을 해서 고객이 구매하는 시점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띠를 따내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그게 한눈에 보이죠. 지금 100개의 띠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안 보이면 파이프라인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커도 고객이 안 사주면 클로징을 못 시키면 아무 스물짝이 없습니다. 이진국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영업사원이 말 많고 풍선처럼 부풀려 놓고 나중에 클로징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미울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불안한 거는 열심히는 하는데 매출은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한 사람. 띠를 몇 개 갖고 맞추긴 맞추는데 이걸 탓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매출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근데 1년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대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 저한테 파세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 컨셉인데 지금까지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이 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 necessary evil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필요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업 이게 그 필드 영업일수록 파이프라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의 모든 이 영업 정보를 다 밝혀야 되는가?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이제 매니지먼트로 올라갈수록 그걸 모르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막 그 개와 고양이 같은 싸움이 좀 일어나는 게 파이프라인이고, 지금 추세는 그 파이프라인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준 차가 많이 나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지어 짜는 얼마나 강도가 센가 또 약한가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스코도 우리 이사님도 와 계시는데, 시스코는 굉장히 잘하는 그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업계에. 저도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강도도 높고 그렇죠. 근데 국내 회사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연구할 분야가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남이 하더라 해서 따라하기는 그렇고 그 회사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무조건 뭐 그 파이프라인을 몇 배로 늘려라, 뭐 안 하면은 뭐 월급에서 까겠다,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 회사 그걸 무조건 뺏기다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 나중에는 파이프라인 때문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파이프라인 자체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이 이제 중요한 거고, 영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점점 그렇게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은 이미 뭐 CRM에는 뭐 인베더 된 지 오래되었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SAP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또 파이프라인도 담당하고 있고요. SAP 매출의 100%는 파이프라인에서 나옵니다. 시스코도 그럴 거고, IBM도 그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무너지면 회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건강하고 잘 돌아가야만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비지빌리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비지빌리티가 확보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도 몇 번 나가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불러주신다면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 와닿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 시간에 컨퍼런스 콜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박사장 상무님 참여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간이 같이 만들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으로 그 인사이드 세일즈와 파트너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이열 이사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이열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인사이드 세일즈 업무는 아니고, 인사이드 세일즈 업무를 매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파트너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제를 어떻게 접목을 할까 하다가 인사이드 세일즈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앞에 이제 이혜원 이사님 쪽에서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버추얼 세일즈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코의 소개를 한번 해주셨고, 그다음에 방금 그 박상우님께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이제 그 내용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그 앞에 내용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믹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B2B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파트너와 또 인사이드 세일즈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같이 또 일을 할 때는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협력 모델을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2B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한 일들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통상 이제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영업이 필요하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다 쓰고 오피스 다 쓰고 하는데 그냥 CD만 찍어서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뉴스할 때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듣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의 또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기업 영업 쪽에 저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B2C 쪽으로 일반 컨슈머 대상으로 또 하는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지만, 근간 저희도 B2B 비즈니스가 돼 있고 기업 영업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조직이 뭐 여러 회사나 비슷하겠습니다만, 대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직판 위주의 다이렉트 세일즈 하시는 그 필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시고, 어느 정도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그렇게 하시고, 뭐 이게 회사마다 이제 구분이 다르겠습니다만 매출 구분으로 나누느냐, 뭐 조고문 수로 나누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들이 다이렉트 세일즈 하신다고 할 때는 MS 기준입니다만, 한 명의 영업사원이 아무리 많아도 40개의 어카운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영업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사이드 세일즈, 중견 기업의 인사이드 세일즈라고 하면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중견 기업은 저희들이 한 명의 인사이드 세일즈가 담당하는 고객 수가 12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한 9명 정도의 인사이드 세일즈 인력들이 연간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인사이드 세일즈 비즈니스를 해온 지 한 10여 년이 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중견기업 밑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 또는 SMB라고 하는 영역에도 어떻게 인사이드를 적용할 것이냐 이제 숙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화두가 돼가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각각 파일럿 성격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하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그럼 중소기업 쪽으로도 인사이드 세일즈 확대하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 SMB 쪽에서 인사이드를 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가까움에 있는 일본이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인사이드 세일 담당하는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 회사 이제 모델이나 프로세스나 KPI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준비해 주신 JK 회사와 이제 저희가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는 대략 한 명의 인사이드 세일즈 직원이 약 한 1000개의 SMB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이드 세일즈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견기업 한 명이 120개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인사이드 세일즈 역할과 한 명이 1000개를 담당하는 인사이드 세일즈 역할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다룰 수가 없을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또 텔레 캠페인이냐, 뭐 텔레 마케팅이냐, 텔레 세일즈냐, 그 용어들은 혼재돼 있고, 또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텔레 세일즈라는 용어를 쓰고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제 경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인사이드 세일즈는 어카운트 세일즈,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업 고객 담당, 그러니까 기업 B2B 고객을 담당하는 세일즈로서의 인사이드 세일즈를 말씀드립니다. 특징이라고 제가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텔레 캠페인 또는 이제 텔레 마케팅으로서는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용어로서 리드를 발굴한다 또는 영업 기회를 발굴한다 정도의 수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수준도 포함들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120개냐 1000개냐의 그 어카운트에 대해서 그 고객을 관리하고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는 것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단기적인 영업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업 실적을 가지고 가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명시해 드린 것처럼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작을 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방금 그 SAP의 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파이프라인 기본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포티티를 텔레 캠페인을 통해서 하던 파트너를 통해서 오포티티가 발굴이 되던 영업기회가 발굴이 되면 이런 것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CRM의 관리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포티티를 관리해 나가서 마지막 클로즈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다시 종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동그랗게 표시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플래닝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1000개다 120개다 이 굉장히 넓은 이 영업 커버리지를 어떻게 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이고 어쨌든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어떤 영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이것들을 텔레세일즈라고 하는 인력이 있지만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마케팅적 요소들이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과의 관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를 통해서 나온 오포티니티들도 파이프라인 방법으로 의해서 굉장히 파이프라인 오포티니티를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 모든 비즈니스들도 전체적인 일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시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관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비단 텔레세일즈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세일즈를 하신 분들이라 보면은 이게 세일즈랑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궁금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필드 세일즈를 하느냐 인사이드 텔레 기반의 전화 기반으로 한 텔레 세일즈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세일즈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1대1로 고객을 만나면서 굉장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영업 기회를 굉장히 키워서 속된 발표는 한 방에 해결을 하는 비즈니스로 가느냐 아니 굉장히 많은 테리토리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ROI를 높이는 비즈니스를 가느냐 기본적인 세일즈는 같지만 전략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구분할 수 있겠고요.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세일즈를 했었던 회사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트너 비즈니스를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빌 게이츠가 회사를 창업하고 도스라는 걸 만들고 그걸 같이 IBM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그런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직판에 대한 개념보다는 파트너를 통한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통한 비즈니스 굉장히 익숙한 회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모든 매출의 한 95%는 저희 파트너를 통한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트너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5개를 표현했던 플래닝, 마케팅, 릴레이션십, 오포튜니티, 비즈니스 이런 5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들인데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저희가 파트너들이랑 같이 하는 영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저희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파트너들이랑 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부터 이 클로즈를 하는 이 시점까지 모든 것들을 파트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로 들어가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0%, 20%, 20%, 4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프라인 관리 기법이죠. 이 관리 기법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오포티티를 개발하는 리드 관리라든지 오포티티 관리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 놓고 본다면 텔레 캠페인성의 업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텔레 캠페인들을 통해서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분야를 선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리드가 발굴이 되고 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위쪽에 보입니다만 어느 일정 수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아까 우리 이중국 대표께서 예시수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반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중간에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이제 전화기 표시 옆에 이제 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버젯 예산이 있느냐, A는 authority 여러분들 이제 내가 통한 사람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담당자냐, N은 needs 이게 과연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회사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지 사는 거니까 T는 이제 타임이니까 오케이 다 이런 것들 갖춰졌고 예산이 있고 6개월 내에 구매할 계획이 있다 또는 2년 이후에 하겠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정한 조건에 규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 스테이지가
보통사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파트너사와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와 같이 인게이지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전략도 짜고 작전도 짜고 서로 협력해서 비즈니스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견 기업 이상에 대한 텔레세일즈는 굉장히 오래 비즈니스를 해왔었고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오는데 중소기업을 B2B의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냐? 저희가 IT 업계에 있으니까 IT 업계에서 IT 저희 제품을 팔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몇 개냐? 이제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20만 개라고 보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40만 개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것들 과연 어떻게 넓혀 나가는가 그냥 관건이고 그동안 저희 MS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파트너에만 집중했었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런 B2B 인사이드 세일즈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3년 전에 시작한 비즈니스에서 숫자가 인원으로만 놓고 봐도 저희가 JK라고 업무 시작할 때 숫자보다 지금 2배 이상의 인원이 더 투입이 돼서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ROI 측면이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숫자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규모도 다를 것이고 업종도 다를 것이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린 건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B2B 세일즈는 그 동안에 뭐 모든 글로벌 회사들은 다 해오고 있었던 프랙티스고 이제 또 그 중소기업까지 내려가는 쪽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 B2B 인사이드 세일즈의 이제 효용성이 굉장히 점점점 이제 입증되어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는 할 얘기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더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 저 이제 아마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보시는 분은 익숙하신 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 앉으시는 분인데 주로. 오늘은 그 B2B의 핵심, B2B 세일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고성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여기 와이스 파트너 여기 저희 스튜디오 여기가 이제 전자신문지 지식반 UTV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북포럼 여기 뒤에 본 책들 작가의 생방송 토크쇼를 7년째 하고 있고 또 서울시랑 같이 저 CEO들 중견기업 CEO들과 토크쇼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총괄 PD 역할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2년간 와이스 파트너라는 IT 벤처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풀 방식의 B2B 세일즈는 가능할까?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게 저의 경험, 저의 관점을 그냥 오늘은 화두로 제시하고 싶고 이런 걸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대우통신에서 시스템 사업부에 있었고 또 사이베이스에서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다 다이렉트 세일즈, 직판만 전축했던 사람이고 B2B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B2B 세일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풀 방식 B2B 세일즈 가능할까 요 범주가 10만 불,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언더에서 한 1,000만 원, 1,000만 원대 그 레인지에 있는 제품들. 왜냐하면 보통 그 요즘 이 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많이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세일즈 사이클도 보통 이제 뭐 1년다고 쓰고 길어지고요. 저는 이제 그 세일즈 사이클이 한 6개월 이내에서 클로징이 될 수 있는 범주. 그거는 몇 천만 원대로 생각합니다. 몇 백만 원대로 너무 내려가 버리면은 ROI가 안 나옵니다. 뭐 코카콜라 파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풀 방식 B2B 세일즈가 지금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B2B 세일즈를 주로 제가 직판으로 했는데 요즘 세상이 제가 사회생활 할 때 10년 전 뭐 그때 2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물어볼게요. 그 B2B 세일즈를 할 때 고객 입장에서 그 벤더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경품은 없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갑이에요. 갑인데
그 뭐 몇 천만 원짜리 솔루션 팔려고 왔어요. 세일즈들이 왔어요. 오퍼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를 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죠? 그것이 뭡니까? 뭐가 중요하게 본다고 보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인지도. 네, 또 가격. 네, 또 신뢰. 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관점이거든요. 서로의 관점인데 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 나오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자고 이런 자리를 갖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관점을 얘기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고 온라인 시청자분들 질문하고 이런 다양한 관점이 믹스되면서 이제 판단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겠죠. 저는 제가 이제 그 직판을 좀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세일즈 어워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직판할 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전문성, 그다음에 신뢰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오퍼를 하는 데서 왜냐면 갑이 볼 때 저는 주로 이제 몇십억짜리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몇 억짜리라든지 이제 정말 이런 쪽은 갑이 보통 그 회사의 CEO가 아니라 그 뭐 크게 높게는 CIO 아니면은 보통 CIO도 안 만나죠. 일반적인 팀장급 뭐 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조직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도입해가지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여차하면 자기가 잘린단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것이 하나에 뭐 100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도입됐을 때 가격보다는 이것이 도입됐을 때 과연 얼마나 또 B2B 솔루션이나 이것들은 그냥 플러그인처럼 딱 낀다고 가정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서버 제품 들어오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가 다 융합돼 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몇 천만 원짜리 샀는데 그걸 뭐 풀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파는 데가 얼마나 전문적인 뭔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회사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전문성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고 하는 것도 나 인간적으로 좋은 놈이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저 인간적인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그 결국 회사 벤더더라도 파는 사람은 그 세일즈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소통이거든요. B2B 세일즈 한 번 가서 금방 클로즈 되는 거 없습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걸려요. 그동안에 그쪽에 카운터파트하고 세일즈하고 계속해서 뭔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나 나쁜 놈 아니야. 나 계속해서 나는 너 신뢰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일 때 전문성과 신뢰도가 있으면 결국 거기를 선정을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세일즈하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B2B 세일즈를 할 때는 특히 저는 이제 몇 천만 몇 억대리는 가야 됩니다. 직접 세일즈가 가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걸 뭐 우리가 광고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패키지 제품도 아니고요.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14년 그때와 비하면 거의 20년이 지난 제가 세일즈 할 때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B2B 세일즈가 보면 거의 푸시 방식이에요. 우리가 광고를 하건 세미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세일즈가 하건 일단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일반 서비스라든지 다른 인더스트리 쪽에 많은 인더스트리는 지금 풀 방식이거든요. 고객이 옵니다. 이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렁탕집도 잘하는 집은 알아서 오지 삐끼 안 쓰잖아요. 그 요즘은 보면 다 모든 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세일즈 할 때하고 지금 되게 달라진 건 뭐냐면 세상이 되게 투명해졌어요. 점점 투명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연결도가 가속화됐어요. 이제는 벤더가 믿어라 한다고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해지거든요. 검증이 금방금방 돼요. 실시간으로 검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는 결국은 본질이 괜찮으면 내가 이제는 광고고 뭐 막 전화 때릴 필요도 없이 이제는 알아서 온다는 거죠.
요새 검색 엔진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앞으로 빅데이터 이런 게 분석을 지금도 계속 하고 구글에도 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알아서 결과물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셜이 되니까 이제는 함부로 장난도 못 쳐요. 뭐 블로그 막 이런 거 왜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이제 또 추천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인더스트리는 지금 다 이렇게 풀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B2B IT 쪽의 B2B 세일즈는 이것도 풀 방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사실 제가 여기서 평일날에 보통 이제 오후에 IT 전문가들과 토크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듣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듣지만 이 각 이제 벤더사에서 스폰을 해줘요. 스폰해 주는데 그걸 이제 전자신문이랑 같이 하는데 그게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영업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들 와요. 근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7년 전에 전자신문에다 제가 이것을 푸시 방식으로 제가 영업을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책 보이지만 제가 8년 전에 이제 그 북포럼이라고 작가하고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했어요. 저는 이제 지식 서비스라든지 지식을 공유하는 쇼케이스로 하려고 그냥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했는데 그 책의 주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전자신문 사장님이 그냥 시청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재밌고 괜찮거든요. 8년 전이에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우리 전자신문하고도 좀 이런 식으로 뭔가 비즈니스 할 거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거 책 말고 IT 전문가랑 이렇게 토크쇼를 합시다. 그러면 벤더가 광고 나중에 스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스폰을 하면 같이 우리 나눠 가집시다. 해가지고 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전자신문 방송을 하면서 몇몇 벤더들은 보면은 그 방송을 보고 시청자가 바로 홈쇼핑에서 바로 팔리는 건 아니죠. B2B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질의응답 또 생방송이니까 각본이 없잖아요. 리얼하니까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에서 만나면 그 세일즈 사이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방송으로만 생방송으로만 하고 팔로업은 이제 방송은 마케팅 부서에서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 리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일즈 쪽에 토스 시키면 그 벤더의 세일즈 파트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회사의 마케팅 파트하고 세일즈 파트는 서로가 달라요. 그것이 조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KPI가 달라요. 여기는 쿼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 제 느낌이. 그렇다면 요즘 뭐든지 융합의 시대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B2B IT 분야에서 프리세일즈, 마케팅, 세일즈 이거를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제품도 어플라이언스로 다 통합돼 버리는 세상에 다 버추얼하게 다 가는데 왜 조직이 요새 IT 조직 요새 예전처럼요 서버, 네트워크, DB 이렇게 안 나눠졌잖아요. 다 통합되잖아요. 근데 왜 벤더 조직은 왜 그렇게 나눠줘야만 될까? 그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그 벤더에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원타임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서 손석희 시저집중처럼요. 그 코너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면 그 결과물이 요새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도 많이 보잖아요. 팟캐스트 뭐니. 그것이 다 그렇게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뭔가 블로그나 소셜이나 이걸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고객이 사실은 세일즈를 고객이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그렇지만 그렇게 전문가하고 내가 궁금한 거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 사람이 응대 탁탁 해주면 그러면 어차피 이게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엔 담당자가 결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신뢰도와 전문도가 그렇게 검증된 사람한테 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어떤 그 IT 뭐 벤더가 됐건 아니면 IT 뭐 리셀러도 상관없죠. 어차피 리셀러도 그 파는 거니까. 그럴 때 지금처럼 어떤 그 영업이 매번 가는 게 아니라 또 채널 세일즈 할 때 또 많은 고민들은 이거거든요. 아주 그 전문성 있는 채널 확보가 쉽지 않아요. 이게 뭐 패키지 뭐 10만원짜리 패키지도 아니고 이게 요새 기술이 엄청 발전하는데 그게 몇 천만원짜리 벤더 것을 채널에 가서 얘기할 때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잘 못하는 사람들 자꾸 교육시킬 하지 말고 헤드쿼터에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연결된 인프라 이용해서 고객한테 알려주고 각 지방에 있는 그 리셀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러니까 텀즈 앤 컨디션만 그 사람은 체크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 B2B 세일즈도 저는 아까 레인지가 뭐 1억 언더에서 몇백만 원 이상 그쪽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는 풀 방식으로 다른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그 다양한 의견을 참 저희가 이제 접하고 있고, 오성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